그 기관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더라고요. 2030년까지 30조 달러. 지금 참고로 3천억 달러가 채 안 됐을 거예요. 네. 30조 달러니까 10배 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나오면 상업은행도 망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을 비롯한 많은 중앙은행들이 폐업 상태로 들어갑니다. 할 일이 없어져요. 비트코인이 금융의 주인이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고, 그게 가격이 순간적으로 요동을 치겠지만 단기적인 안목을 갖지 마시고 강남 부동산을 보듯이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책을 또 신간을 내주신 오태민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기업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을 계속 뭐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명확해지는 모양새인데,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특히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건가요, 이제? 이거는 미국의 의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문제를 포기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어요. 원래 하면 안 됩니다. 저의 이제 사적인 얘기 들어서 약간 죄송한데, 저희 형이 네. 이제 국제 정치학자예요. 네. 얼마 전에 추석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를 서로 하다가 우리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미국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만든 시스템을 파괴하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예요. 네. 우리 형이 저한테 비트코인 얘기를 10년 전부터 들었을 거 아닙니까? 별로 반응 안 하다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지금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정치학에서는 이제 이 전후 포스트 1945 시스템이 미국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거거든요. 네. 이 시스템은 탈제국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국가들이 협업하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유엔이나 이런 거. 네. 이게 미국의 이상주의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그 달러가 주도하는 거 이상으로 파운드화가 주도하거나 금이 주도했는데, 그렇게 세계 보편적으로 쓰이는 화폐를 없애고 달러는 그냥 금은 그냥 금고에 있고, 달러는 금을 근거로 하지만 기업이나 국가들만 사용하고 일반 국민들은 사용 못하고, 미국인을 빼놓고는 각국은 이제 자기 나라 위인을 새겨넣은 각국의 지폐를 사용했단 말이죠. 네. 전 세계 이제 130개의 지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난 7, 80년을 겪은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전자화된 달러를, 그것도 블록체인으로 쫙 뿌린다. 이게 CBDC죠. 근데 그거는 아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나오면 상업은행도 망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을 비롯한 많은 중앙은행들이 폐업 상태로 들어갑니다. 할 일이 없어져요. 네. 왜냐하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환율 정책과 이자율 정책이거든요. 이자율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좀 독립된 이자율 정책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달러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면 각 개별 국가가 자기 나라 돈을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 절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화를 절하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달러로 도망을 갑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원화 강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이자를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자본 유출이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미국이 꿈꾸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급함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 부채를 그걸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렇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럼 이게 실제로 지금 그 목에 차 있고 이게 계속 부채가 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긴 법도 만들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 기관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더라고요. 2030년까지 30조 달러. 지금 참고로 3천억 달러가 채 안 됐을 거예요. 네. 30조 달러니까 10배 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세상에 디지털 뭐 지갑들로 쓸만한 어떤 뭐 기계부터 해서 뭐 사이트들이 너무 많은데 거래를 하면 이제 되는 거니까. 그렇죠. 디지털 친화적인 돈이라는 거를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훨씬 편하고 더 수수료도 쌀 텐데. 그렇죠. 게다가 달러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표님처럼 이렇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산을 볼 때 이제 국가 정책이나 국가 규제를 네.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강조하지만 우리 전 세계 시민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때문에 이중 주권, 사실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 규제도 있지만 국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도구를 다 손에 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지구인 개념으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적이 이제 지구인 하나, 한국인 하나라면. 네. 근데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거잖아요. 개별 국가들은 지금 죽을 맛인 거죠. 네. 거기도 사실상 미국에 종속되는 개념 아닌가요? 이대로 가면. 이걸 가지고 종속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우리나라 눈부신 한강의 기적.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엔 여러 요소가 있었지만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막 이제 여러 가지 금융을 관치로 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를
아무렇게나 뭐 배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나나를 사올 수가 없어서 바나나가 미팔군에서 유통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나나 하나에 막 몇만 원이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옛날에 옛날에 이게 바나나 나라는 거야. 하면서 뭐 해외여행도 못 가고 뭐.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달러를 막 배분하는 걸 국가가 막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못 하니까 이제 이런 자국의 산업을 위해 갖고 이런 우리나라처럼 그럼 그걸 못 하는 거죠 이제. 네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미국의 어떤 대기업들 이런 곳들은 사실 달러가 가장 뭐 잘 쓰이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 자국에서 밀어주는 어떤 이런 시스템에 잘 탑승만 하면 글로벌하게 다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시장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미국 기업들 기반으로 사실상 제국주의화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면? 아 좋은 단어를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미제국주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때는 막상 미국 제국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색한 그런 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미제국주의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낡은 개념이지만 정말로 미국 제국주의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개념이 맞는다. 어떤 의미에서 쓴지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이 이제 제국주의적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제국은 이제 나쁜 의미를 쓰는 건 아니에요. 18세기, 19세기 해양 제국을 말하는 건데 그거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상주의가 이제 수명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화 자산이 아니어도 거래가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리면 원화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더 이상 한국인일 필요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저도 요새 부익남 채널을 우리 아내 덕분에 이제 쭉 보면 이제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상속세나 뭐 부동산에 대한 규제 때문에 뭐 한국의 부자들이 자본 유출하고 나가고 이런 거. 뭐 실제로 지금 엄청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다 환치기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있으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현실적으로 막기도 어렵고. 예. 디지털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창 총재를 비롯한 이제 한국의 이제 금융 관료들은 완전히 내수용 금융에 익숙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의 국제 경쟁력보다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나 이거를. 방화벽 만들어가지고 지키냐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어서 지금 완전히 지금 패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못 막습니다. 우리나라가 못 막는 게 아니라 유럽이 못 막아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막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막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뚫리는 거죠. 이제 중국이 이 관치금융인데 자본 통제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 뭐 비트코인 못 사게 한다 뭐 이렇게 해도 결국에 막 하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디지털인데. 그렇죠. 이번에 네팔에서 뭐 장관들을 때리잖아요. 난이 일어나는 계기가 바로 SNS 금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트코인을 막는 유일한 길은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는 유일한 길은 인터넷 차단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쉽지 않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나요? 스테이블 코인은 사봐야 어차피 환율밖에 아니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뭐 그러면 이 코인인가요? 비트코인? 결국에는 아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이 금융의 주인이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고 그게 가격이 순간적으로 요동을 치겠지만 그 단기적인 안목을 갖지 마시고 강남 부동산을 보듯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말하는데 예금하고 강남 부동산하고 비트코인하고 비교하는 거지. 비트코인을 무슨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거랑 비교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주식으로 비교하면 가장 좋은 주식으로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전망 있는 주식의 수익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좀 성숙했거든요. 그 대신 비트코인을 예금하고 강남 부동산 비교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셋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면이 있지만 저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 별로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남의 부동산은 뭐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올라봐야 국가가 언제 소급해갖고 가져갈지 모르고 그리고 외국으로 옮길 수가 없죠. 어렵죠. 근데 비트코인 이동성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강남 부동산이면 6억 규제 때문에 못하는 젊은 분들은 강남 부동산 하지 말고 대충 사시면서 남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나중에 강남 부동산과 똑같아진다. 그 수익률이. 이 유럽에서 한창 막 전쟁하고 막 이럴 때 중세 시대 때도 보면은 항상 그 귀족들은 이제 금하고 이제 미술품을 잘 챙겨가지고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동성을 되게 중시했었는데.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글로벌한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화된 시대를 살다 보니까 확실한 게 보증되면서 옮기기 쉬운 비트코인이라는 게
더 뜰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강화될수록 이게 저희 생각엔 그래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자본주의 전 세계 시장 경제, 미국이 주도한 시장 경제가 실패를 한 게 있어요. 양극화를 못 잡았어요. 네. 지난 20-30년 동안 통계를 보면 글로벌 중산층은 컸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가 중산층으로 대거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개별 국민 국가의 중산층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특히 미국이 그게 심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해서 부자들에 대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이 돼요. 부자들에 대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그렇죠. 엄청난 중과세, 네.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중과세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모빌리티를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의 모빌리티. 네. 그래서 막 지금 뭐 이민도 하고 뭐 그 제3세계로 막 돈도 막 빼놓으시고 막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가면 더 뭔가 공격당할 것 같고 더 내 걸 뜯어갈 것 같고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제가 여의도의 어느 빌딩 소유주 분이 사주는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네. 거의 울진 않았는데 울먹이면서 자기 아버님 빌딩을 자기가 물려받았는데 자기가 자식한테 주면 없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 한 세대를 건치는 게 아니라 1세대가 90살에 70대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네. 70대가 언제 돌아가시면 이게 한 20-30년 만에 그냥 또 바로 돌아가시는 거죠. 두 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노인이 노인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오 작가를 10년 전에 못 만났냐. 왜냐하면 다 뺏기는데 만약에 10년 전에 만났으면 자기가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걸 전부 비트코인 돌려놨으면 네. 안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 후회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후회를 이제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 이 자산에서 중요한 것은 모빌리티라는 거에 눈을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담보로 달러가 발행되고 뭐 돈이 발행된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막 발행이 될 것이다. 네, 뭐 물론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미국 국채 기반입니다. 뭐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렇지만 이제 엔진에 금융 엔진에 들어와서는 제가 비트코인을 10만 달러 가지고 몇 개 못 사니까 10만 달러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네. 그거를 다시 팔아요 레포로. 그래서 돈을 얻어가지고 또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버러지를 쓰면 10만 달러 가지고 비트코인을 한 60만 달러, 70만 달러까지 사거든요. 네. 이런 거에서 생기는 이자율이 엔진이 되고 여기서 스프레드 붙는 게 사금융의 기초예요. 원래 전 세계 금융은 공금융이 있고 사금융이 있어요. 네. 공금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의 이자율 뭐 이런 거고요. 사금융은 이제 그 유로 마켓을 기반으로 해갖고 채권과 이런 단기 금융이 돌아가면서 거기 스프레드가 붙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미 사금융 글로벌 사금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 현대 캐피탈의 자동차 살 때 네. 우리 렌트로 사잖아요. 그 네. 이자율은 현대가 연준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유로 마켓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미국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발행되지만 미국의 어떤 그 리스크도 점점 좀 심해지고 미국을 못 믿게 되는 것도 점점 커진다면은 미 국채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니까 미 국채만으로만 담보가 되는 것도 앞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좀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면 좀 다른 걸로 갈아 껴달라. 뭐 일부 비중을 뭐 비트코인으로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이 생기지 않냐. 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워낙 이게 돈이니까 엄격해서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여러 시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종신보험이라든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띵크탱크들이 바라보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트럼프하고 친한 띵크탱크들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연평균 25%입니다. 네. 연평균 25%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일종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더 쓰일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비트코인 위주로. 그럼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운영하는 빅테크 회사들 주식은 엄청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들썩들썩 할 거예요. 만약 서클도 크게 올랐다가 빠지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는 거가 중요하지 지금 누가 주도할지 아직 게임의 승자가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 군데서 여러 개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게 페이먼트 수단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저는 확신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플과 삼성의 천하가 올 건지 네. 아니면 구글과 메타의 천하가 올 건지 애플도 지갑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애플은 완전 가두리잖아요. 네, 애플 안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하드웨어 같이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애플도 상당히 강력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겠네요. 이 판에서도.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결국은 금융이 침실로 들어오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 금융이 우리 옛날에 새마을금고가 왜 있었냐면 동네마다 은행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더 라스트 마일 문제라 그래가지고 1000마일을 가도 이건 쉬운데 마지막에 어떻게 고객한테 다가갈 보안망 필요하고 현찰 필요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ATM 머신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이걸 극복한 게 비자 마스터카드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기간망이 있어야 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니는데 가격이 불안정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니는데 가격도 안정적이에요. 네. 침실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침실로 이제 은행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은행이 많지만 동남아, 아프리카는 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 게임 체인저거든요. 네. 이거의 주도권을 마스터 비자가 잡으려고 지금 제일 빨리 움직이고 있고요. 뭐 은행들이 잡을 건지 폰 회사가 잡을 건지 네. 아니면 폰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구글이 먹을 건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말들이 이제 뛰어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이제 구경하시면 되고 그런 회사들 중에 유력한 회사의 주식을 사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건 비트코인 역시.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 비트코인 그럼요. 기반에서 예, 돌아갈 예, 것이다. 이 안에서 이더리움의 역할도 있지 않나요? 아, 이더리움이 되게 재미있는 이제 종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그 톰리나 이제 피터 틸이 전망하듯이 이런 빅테크들이 이더리움을 끼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장점이 뭐냐면 가장 오래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가장 인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헌신하고 스타트업 만들고 실험하는 그런 젊은 피들이 그래도 아직 가장 많고 어플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더리움이. 그래서 이 에너지를 대기업이 한순간에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사는 것처럼 병행해서 가다가 근데 대기업들은 아마 자체 플랫폼을 시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글의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이 나오고 뭐 메타의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이 나오고 삼성도 네. 그런 걸 만들었을 때 과연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이런 대기업들의 도전 없이 고만고만한 크립토만 상대했을 때 2위였는데 과연 이제 구글을 이길 수 있냐 이런 이제 진정한 시험대에 올라간 거죠. 만약에 이겨낸다면 네. 이더리움의 전망은 뭐 시가총액은 비트코인도 앞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이거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 체계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죠. 생각하는데. 표준 플랫폼이에요. 네, 근데 이 표준 플랫폼도 사실은 빅 플레이어들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중소기업들 안에서 이러고 있었던 그렇죠. 거니까 네. 뭐 거기가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비트코인계 안드로이드가 들어와서 아니면 비트코인계 맥 OS가 막 갑자기 막 들어와가지고 네. iOS가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사용자도 있고 그렇죠. 돈도 있고 그렇죠. 플랫폼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는 건 선점했다 정도밖에 없나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온 에너지. 그러니까 헌신적인 그런 천재들은 역시 월급 받고 일 안 하거든요. 네. 자기 미쳐가지고 하는 그런 천재들이 많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깃허브 대 이제 뭐 구글의 싸움 뭐 이런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더리움 이걸 이겨낸다면 네. 이더리움은 이제 이 세계 표준이 되는 겁니다. 사용성 표준이. 그럼 뭐 저는 팔려고 생각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안 팔아야 되겠네.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구글이 만약에 장악하든 애플이 장악하든 해버리면 여기서도 또 뭐 지금도 막 그 앱 하나 나올 때 막 30%씩 수수료 떼가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그 갑질을 막 하잖아요. 애플하고 구글이 뭐 이런 것처럼 이더리움은 그런 거는 안 할 수 있으니 그냥 이거 쓰자 하는 쪽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더리움의 장점이 오래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이 만든 거에 삼성이 안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에 구글이 안 들어간다면 네. 이더리움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다 구글 들어오니까. 들어오면서 그런 네. 어부지를 노릴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은 것 같은데 아직은 알 수 톱니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톱니. 이더리움은 운영 체계가 될 것이다. 네. 비트코인은 이제 기본 기초 자산이 되고 두 개 사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뭐 몇 년 전부터 네. 비트코인이 한 개면 이더리움도 한 개. 개수로 맞추든 아니면 비트코인 1억 원 맞추면 이더리움도 1억 원 맞추든 액수로 맞추든 네. 그 사이에서 해도 다 좋을 거다. 말을 해왔죠. 그러면은 이제 원어 스테이블 코인 쪽은 경쟁력은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서비스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용처가 생깁니다. 근데 용처랄 게 딱히 그러니까 일부러 뭐 방어벽을 해와가지고 못 쓰게 하면은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못 쓰게 하면 당연히 이걸 쓰겠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좋은 점 뭐냐면 은행망 필요 없이 다니는 거라서 꽤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불법적인 것만 이러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가상자산 정상적인 거래소인데 네. 다만 은행하고 연결 안 시킨
거래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가 일단 수익을 받겠죠. 왜냐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보내갖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으니까. 원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그런 용도로 생긴 거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웹3에서 원화가 어느 정도 포션이 있겠죠. 한 뭐 1% 정도 있겠지만 많아봐야 1% 엄청 큰 겁니다. 전 세계 그 지중금이라고 하는 외화에 대한 그 준비금에서 엔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1%뭐 그 중에 대다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쓸 건데 그 안에서 뭐 잠깐 쓰지만 저는 이제 결국에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이 그냥 자기 아마존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결제하면 쏴준다고 배송을 쏴준다고 해버리면 안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화 코인이라는 거를 잘. 그렇죠. 예, 그렇죠. 대신에 이제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에서 자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하면은 좀 쓰려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이버가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찌르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스트리밍이나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유튜브가 지금 달러 기반입니다. 네. 우리는 원화로 계산하지만 그러니까요. 원화 표시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렇죠. 기반은 달러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한국인들한테는 원화로 이제 표시되는 거죠. 그렇겠죠. 뭐. 그걸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물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외 대부분의 나라들의 똑같은 걱정일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 뭐 저희는 좀 재테크 채널이니까 국내 투자도 좀 유망할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을까요? 오늘 여기 오는 길에 우리 제 투자의 아주 기재인재과 동기가 네이버에 대한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할 시간 없어서 짧게 썼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페이먼트 워고 이 결제 전쟁은 글로벌 게임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두나무를 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큰 뉴스지만 글로벌리는 그렇게 큰 현상은 아니다. 참고해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좋진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좋은 건데 그렇게까지 좋은 거 엄청난 건 아니다. 사실 글로벌 플레이어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결제 시장이 이제 오늘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인데 우리가 이제 국내 결제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다 다른 코인으로도 다 대체가 되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가면은 여행을 갈 때도 환전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죠. 왜 환전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갖고 갤럭시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찍으면 다 결제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는 어떻게 쓰지?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원화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볼 거면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가 지금 가장 위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30일 주는 크레딧 때문이 아니에요. 해외 결제망이 없어요. 그거 외에. 맞아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갖고 가서 스마트폰 쓰면 마스터하고 비자 없잖아요. 근데 마스터하고 비자가 제일 빨리 움직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식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원화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거를 야 오태민 저 인간 애국심이 없냐 저 원화가 위기에 빠졌다는 걸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냐고 할 텐데 제가 이 얘기를 뭐 지금 했다면 저도 놀라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정사실로 놓고 원화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이폰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 그때만 해도 우리는 뭐 문자도 다 돈 내고 보내고 막 인터넷도 엄청 비싸게 썼었잖아요. 근데 아이폰 스마트폰 딱 들어오니까 바로 다 인터넷 무료되고 막 했던 것처럼 막을 수는 없는. 누가 아주 되게 통찰력 있는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국가 개념이 없어지는 현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통신회사. 통신회사도 마찬가지. 스타링크 뭐 이런 거 하면 국적 통신회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국가망을 안 써요. 두 개가 이제 국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가 가장 인프라를 깔아놓고 거기서 중간 통행 수수료 받는 사업인데 그게 가장 먼저 없어질 확률이 높다. 자, 그 안에서 우리도 또 좋은 기회를 또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기회를 찾으려면 또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 전문가이시죠. 오태민 작가님 모시고 코인 시장부터 앞으로 좀 글로벌하게 어떻게 이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본인 투자에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